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그전에는 이제 5월 달 되면 제가 이제 전국 강의를 이제 대원세무법인에 있을 때는 이제 전국 강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서 이제 우리 리더님들 많이 뵀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창흠 탑 리더님과 김명희 탑 리더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리더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하여튼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어, 제가 준비한 강의를 화면을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림월드 리더님들 위한 이제 소득세 강의인데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이어서 첫 화면을 좀 예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 소개는 뭐 다 아시니까 얼른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전에는 뭐 대원세무법인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세움 세무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위한 세금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께서 좀 많은 사랑을 해주시면 좀 올해 안으로도 혹시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다시 한번 책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강의를 한번 보면은요. 방금도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접하는 게 세금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한번 프루덴셜 생명에서 조사를 이제 프루덴셜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세금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가생활과 사치품인데 그만큼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은 요번 모든 리더님들이 받는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그 신고 의무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리더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한 리더님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과 관련 없이 이제 뭐 집을 팔거나 또는 아이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있죠. 그래서 이 한 네 가지 정도의 세금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5월 달은 이제 5월 달이 되면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저희 이제 리더님들은 일반적으로 후원수당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후원수당 1,000만 원을 받으면 3.3%를 아메이가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냐면 이거는 국가에 내가 미리 낸 세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신고할 때 내가 국가에 미리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되돌려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환급세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내가 국가에 미리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우리 리더님들은 여기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리더님들은 대부분이 다 소득이 어느 정도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번째 국가에 미리 낸 세금보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리더님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나는 이제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은 대부분 다 세무사들이 있을 거예요. 기장하는 세무사가 있기 때문에 나 뭐 세무사가 있으니까 나는 뭐 신경 안 써도 세무사가 알아서 다 잘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막상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세금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또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세금이 많으면 어떻게 세금을 줄여야 되지? 라는 게 5월 달 되면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5월이 또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세금의 그 크기도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세무사가 계산을 하면 세무사가 얼마 나왔으니까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얼마 납부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납부를 하시죠. 그러면서도 세금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지? 근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년 반복하게 되면 그냥 그게 이제 관행화가 돼서 어떤 그 내가 내는 세금이 정말 맞는 제대로 맞게 되는 건지 이걸 잘 이해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뭐 세무사가 이제 내라는 대로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리더님들은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낼까? 좀 인터넷에서 서핑도 하고 또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무관심한 부분보다는 관심을 갖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다. 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관심은 도대체 제가 생각하는 관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 세무사와 많은 소통을 해야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세무사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무사가 기장을 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증빙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증빙을 많이 챙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챙기는 방법은 우리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뭐 세미나나 또는 그룹 미팅이나 홈 미팅을 하면서 준비하는 부분들, 그때 나가는 비용들 또는 내가 프로모션 하면서 나가는 비용들을 잘 보관했다가 4월이나 5월 달에 세무사한테 이제 제출하는 그 증빙을 잘 챙겨 놓는 게 두 번째 절세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세 번째는 소득세 계산을 하게 될 때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그다음에 세액공제. 요 두 가지를 잘 활용하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일반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소득세 이해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종합소득세는 아까도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이제 채팅방에 질문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이자하고 배당소득, 이게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한 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이 받는 이 후원수당은 여기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 아까처럼 이제 다른 파트너님들이 물리치료사로서 이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후원수당이 발생되면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 소득공제 항목, 뭐 인적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그걸 빼고 나면 세율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이 세율을 곱하면 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내가 납부할 세액이에요. 내가 납부할 세액. 내가 낼 세금.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액공제나 이제 감면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결정세액에서 내가 미리 낸 세금을 빼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납부세, 내가 국가에 낸 세금보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환급이 발생되고,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국가에 낼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세율인데요. 올해 세율이 좀 바뀌었어요. 2022년도에는 요 구간이 4,600만 원 이하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 24%였는데 요 구간이 조금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분화된 세율, 이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이 좀 세분화된 게 올해 바뀐 소득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득금액이 후원수당이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곱하기 6%가 그냥 세액이에요. 내가 내야 할 세금.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곱하기 15% 빼기 126만 원. 요거를 이제 누진공제액을 빼면 그게 이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누진공제액은 소득세율을 곱하고 나서 이 금액을 뺀 금액, 이게 내가 내야 할 산출세액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소득세는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장부 작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리더님들은 전부 어느 정도 소득이 많은 탑 리더님들 해당되기 때문에 다들 장부 작성에 의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맞죠? 예. 맞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 작성은 대부분 세무사한테 맡겨요. 네, 세무사한테 맡기고 이 추계로 신고하시는 리더님들은 대부분이 저희 이제 우리 사업을 막 시작하는 저희 파트너님들, 예, 우리 리더님들의 파트너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세무사에게 나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세무사한테 맡기진 않고 추계로 그냥 신고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직전 연도 사업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아마 직전 연도 수익 금액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건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건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직전 연도예요. 그러니까 올해 신고를 한다고 하면 2023년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은 2022년도 거가 해당이 됩니다. 2022년도 후원수당으로 받은 이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추계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겠다. ABO 텍스를 이용해서 장부를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일반적으로는 저희 이제 그 ABO 텍스를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ABO 텍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장부 작성을 그냥 직접 가계부를 써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7,500만 원이 넘으신 그 리더님들은 무조건 복식 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세무사한테 맡기죠.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가산세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직전연도 후원수당의 직전연도 이제 수익 금액에 따라서 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은 단순경 비율이 있다고 했고 기준경 비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경 비율은 직전 연도 후원수당이 2,400만 원이 안 되신 분들, 즉 2022년도에 받은 후원수당이 2,4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후원수당을 받은 금액에서 이 단순경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경 비율은 지금 현재 4천만 원이 후원수당이 4천만 원 안 될 때는 67.3%,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초과할 때는 54.9%를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거의 한 50%를 이제 비용이 된다고 하면 내가 1,000만 원의 후원수당이 발생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준경 비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 직전 연도 수익 후원수당이 2,400만 원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기준경 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후원수당에서 아메이사 받은 후원수당에서 주요 경비를 빼고 후원수당의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데요. 이 주요 경비는 인건비와 임차료예요.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종업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도 없어요. 그래서 주요 경비가 0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후원수당의 기준경비를 곱한 금액이 빠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대원생법인에 있을 때는 기준경비율이 18.9%였습니다. 근데 올해 발표된 걸 보니까 기준경비율이 13.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더 적어졌어요. 예전보다. 예를 들면 내가 후원수당이 2천만 원이면 과거에는 2천만 원 곱하기 약 20%, 400만 원이 비용으로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13.6%니까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비용으로 빠지는 거예요. 비용으로 빠지는 금액이 적으니까 결국 세금을 내야 할 소득 금액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 율이 너무 많이 낮아져서 사실 국세청에서 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우리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이 많은데 고려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소득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접한 내용을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이제 A 리더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해서 후원수당이 2,500만 원 발생해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후원수당이 8천만 원이 발생돼서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A 리더님의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22년도에는 3.3% 원천 징수를 해요. 그 원천 징수한 금액이 8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수익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단순경 비율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단순경 비율에 적용을 받는데 후원수당이 4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67.3%의 비용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세율은 6.6%,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총 내야 할 세금은 53만 9,500원이, 550원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국가에 미리 낸 세금이 8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28만 5천 원의 돈을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게 됩니다. 요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례겠죠. 근데 2023년도에는 8천만 원의 후원수당이 발생됐기 때문에 먼저 8천만 원에 대한 3.3%를 아메이에서 원천 징수하게 되면 264만 원이 되죠. 그런데 8천만 원에 대해서 이분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올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8천만 원 곱하기 13.6%만 비용 처리가 되고, 그 비용 처리된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26.4%입니다. 이 26.4%는 다 그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에서 미리 낸 세금이 260만 원이니까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818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로 기준경비로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적어도 간편장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간편장부.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50% 이상의 비용은 빠집니다. 제 경험상으로 신고를 해본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8천만 원에 50%면은 약 4천만 원만 소득금액이 돼요. 근데 이 기준경비를 적용받게 되면 훨씬 더 높은 4천만 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에이비오 텍스나 또는 가계부처럼 반드시 간편장부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2020년도 후원수당이 7,600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2021년도에 발생한 후원수당은 1,000만 원이었어요. 직전 연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를 적용받겠죠. 네. 그래서 7,600만 원에 대해서 3.3% 아메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7,600만 원은 7,600만 원에 대해서 약 54.9%를 비용으로 공제받는데요. 왜 54.9%냐면 이 7,600만 원 아까 4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초과하면 54.9%,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7.3%. 그래서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조금 더 과세 표준이 올라가겠죠. 소득금액이 올라가겠죠. 왜? 비용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인정해주는 금액이 더 적으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약 426만 원 정도가 계산이 돼서 납부할 세액이 약 17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후원수당이 높으신 분들은 예전에 후원수당이 낮은 분에 비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단순 경비를 적용받는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한 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리고 2023년도에 이 리더님은 후원수당에 8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자 2022년도 후원수당이 7,600이니까 원래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어요. 어쨌거나 간편장부를 신고를 했어도 8천만 원에 대해서 아메이에서 264만 원 3.3% 원천 징수하게 되죠. 그러면 8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장부를 작성을 해보니까 약 60%가 비용이에요. 그럼 40%가 소득이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이 350만 원. 그래서 90만 원을 5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신고를 했어, 간편장부로. 그런데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여요, 무신고로.
그래서 이분은 세금은 냈지만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 화면에서 봤던 354만 원이 원래 납부할 세액인데 이 354만 원의 20% 70만 8천 원이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게 돼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내가 직전 연도 받은 후원 수당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간편 장부를 할지 복식부기를 할 건지 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 경비율을 받을 건지 아니 단순 경비 적용을 받을 건지 기준 경비율 적용을 받을 건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파트너분들에게도 꼭 그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약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러면은 좀 앞으로 자, 이제 저희가 세무사에게 기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받은 후원수당에서 공제가 되는 비용이 있고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광고 선전비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후원 활동을 하면서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상담센터의 이제 그 답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그러니까 리더님이 아메이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파트너들의 신규 보직과 그리고 파트너들의 물품 구매 등을 위해서 사용한 그 아메이에서 매입한 아메이에서 산 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우리 파트너들에게 프로모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룹 미팅이나 홈 미팅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근데 일부 또 이제 세무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 못 해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세무사님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집에서 내가 쓰는 자가사용으로 집에서 쓰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리는 것처럼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하는 제품. 이 자가사용은 필요용비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 광고 선전비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전액 필요용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증빙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리는 거예요. 이 증빙.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자녀의 해외 유학과 우리 이제 해외여행 등 출장 여비가 우리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이게 이제 판단하기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아메이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우리 파트너들도 개별 사업자이므로 우리 리더님들이 우리 그 파트너들에게 어떤 뭐 금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대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립하는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내가 자가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파트너들에게 지급하는 뭐 금원이나 또는 프로모션을 지급하는 제품들이 우리 아메이 상품들이 접대비로 가는 경우에는 필요용비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접대비. 네.
이 접대비는 그런데 다 인정해 주진 않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리더님들은 연간 최소 3,6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신 우리 리더님들은 1,200까지밖에 그 접대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부분은 뭐랄까요, 이게 자유의사인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리더님들은 부가세도 내가 이제 지출한 부가세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접대비라든가 또는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적 사용, 즉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입한 우리 아메이 제품 또는 전혀 우리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그 아메이 제품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인정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절세의 지름길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자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양가족이 있잖아요. 배우자나 또는 외조부임에 대한 기본 공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이 부양가족들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내가 총 받는 금액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라는 거. 예. 소득 금액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총 받는 급여가 1년 동안 5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부양가족 중에 부양가족에 해당되는데 기본공제를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 20세 이하와 만 60세가 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내가 이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그들도 기본공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중에서 뭐 암이나 중풍 뭐 이런 어, 아픈 부분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뭐 아무런 그 제약 없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중증을 앓고 있어서 장애인 등록은 되지 않지만 장애인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 장애인 추가 공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세 이상이 되는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그 처가가 있으면 처가의 이제 장인 장모까지도 경로 우대자 추가 공제 항목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성 사업자로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부녀자 공제가 있고 그래서 이 세대주 부여자 공제가 있고 혹시라도 나이 요건이 맞지 않아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다른 뭐 기부금을 냈다든지 또는 기부금을 냈다라고 한다면 이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신고하기 전에 한번 세무사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질문을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라고 한번 문의를 해서 이 세무사와 소통을 잘 하셔야 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는 부분의 팁은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의
가입하게 되면 우리 이제 리더님들의 경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5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00만 원 공제를 받게 되면 약 500만 원에 대해서 6.6%에서 16.5%의 예상 세율을 곱해보면 4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예상 세율을 좀 낮게 잡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 33만 원에서 약 82만 5천 원까지의 절세 효과가 발생되고요. 4천만 원에서 1억 원가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가 좀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은 약 16.5%에서 38.5%의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이 세율은 이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예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 한 1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발생되고요. 1억 원이 넘은 이제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20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의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이제 99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세액공제가 있는데 개인연금 저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4천만 원, 이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한도도 마찬가지 700만 원 정도의 한도가 받는데 이 700만 원의 전액 다 700만 원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세율 적용이 16.5%라고 한다면 최대한 10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의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되고요.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이제 700만 원인데 공제율이 13.6%예요. 13.6%에서 최대한 92만 4천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발생된다. 제가 잠깐 설명 잘못 드렸는데요. 이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한도 곱하기 공제율이 직접적으로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6.5%를 곱한 금액이 115만 원, 700만 원 곱하기 13.2%가 92만 4천 원. 그래서 이 정도의 절세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노란우산 공제와 개인연금저축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세금을 절세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또는 다른 세금을 절세하는 거는 성실신고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정말 최선의 절세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때는 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 페널티는 이제 가산세예요, 가산세. 그런데 이 가산세는 내가 성실하게 신고하면 이 가산세 적용을 안 받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더 센 게 세무조사예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조사나 또는 이제 그 사후관리라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후관리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신고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공제를 받았다든지 증빙이 없는데 공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발생된 세금에다가 또 똑같이 가산세가 있어서 요 가산세가 있어서 실제로 내가 처음에 성실하게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리고 이 가산세는 일반적으로는 10%예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 근데 증빙이 전혀 없는데 그냥 무단으로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 40% 납부할 세액의 약 40%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신고 구성식 가산세로. 그리고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 연 8.4%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내가 처음 납부할 세액보다 약 50%의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약 20%의
그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차면 20%지만 약 1년마다 약 8.4%가 올라가니까 2년 차가 되면 30%가 될 거고 3년 차가 되면 40%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5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심각하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내에 이 사후 관리나 세무서가 나온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메이에서 이제 운용하는 ABO 텍스가 있으니까 특히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우리 파트너님이나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는 이 ABO 텍스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결국에는 이 뭐 저희가 어떤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고 세금을 절세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은 관심을 갖자. 그래서 세무사와 많이 소통하고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질문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뭐 더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메이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은 딱 국가에 딱 들어가요. 얼마 받다. 유리 지갑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빼먹을 수가 없어요. 수익 금액은. 반면에 이 수익 금액이 딱 유리병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경비죠, 경비, 비용. 이 비용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그다음에 이 증빙을 어떻게 잘 모아놓을 건지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에서 내가 신규 회원 모집을 신규 회원 모집이나 또는 이렇게 미팅에서 사용하는 물품들 또는 물품뿐만 아니고 또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접대비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증비용을 잘 모아두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 그다음 세 번째로 또 경조사비로 나가는 비용도 많잖아요. 경조사비로 나가는 비용들도 잘 관리를 하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득공제 항목,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는지, 요 세 가지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번 종합소득세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야 할 세금보다 좀 더 절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강의는 딱 50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고요. 저희 사업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사업이니까 저도 제가 지금 뭐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리더님들에게 세무적으로는 제가 항상 손을 내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아마 우리 드림월드스의 리더님들 중에서도 뭐 작년에 저에게 또 도움을 받으신 리더님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한테 항상 그 세무사님들은 항상 우리 리더님들을 도와줄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항상 손을 내밀어서 이 사업을 소득세를 또 절감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이제 탑 리더님이신 우리 김창업 리더님과 김명희 리더님 이하 다른 또 리더님들은 항상 우리 파트너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또 이끌고 그 손을 잡고 우리 또 파트너님들이 가기 때문에 항상 이 사업은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잠깐 메모를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원수당이 연간 받는 후원수당이 최소 7,500이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매월 받는 후원수당에 대해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부가세를 아메이에서 전액 다 받기 때문에 전혀 그 세금 내가 부가세 내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아메에서 사서 제품을 사서 우리 후원 활동에 쓰는 비용들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가세는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에 대한 베네핏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등록을 어, 하는 거는 어떤 우리 리더님들의 절세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성실신고는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받은 후원수당이 5억 원 이상인 리더님들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비용을 점검을 해서 성실신고자로 별도로 이제 그 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따로 있진 않지만 세무사가 이거 성실하게 신고했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서에서 챌린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성실신고자라고 하는 게 5억이 안 되신 분들도 나 성실하게 신고했는데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 유효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5년이라는 거예요. 5년.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신고해서 5년이 지나가면 이제 설사 내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과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여쭤본다면 5년이라고 제가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 보셨잖아요. 직전 연도 후원수당이 7,500만 원이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은 ABO택스에서 간편장부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ABO택스는 복식부기가 아니고 간편장부이기 때문에 그 복식부기로 이제 간편장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ABO택스가 아니고 복식부기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맡겨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복식부기 기장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신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은 있다. 다만 7,5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ABO택스를 통한 간편장부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조사비 처리는 제가 이제 제공하는 엑셀이 있는데요. 보통 일자, 이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출한 일자, 그 다음에 이게 축의금인지 부의금인지, 그다음 얼마를 지출했는지,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카톡으로 오는 경우에는 카톡 사진을 뭐랄까 이게 캡처해 놓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청첩장이나 뭐 다른 축의금이 나가되는 어떤 증빙들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조사비로 처리하는 금액을 세무서에서 뭐 이렇게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거 증빙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금액은 이게 경조사비가 접대비이기 때문에 이 접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대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0만 원까지고요.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신 리더님들은 3,600만 원까지 그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음식점이나 다른 뭐 쇼핑은 아니지만 다른 접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될 때는 그 반드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 그 부분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경조사비는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 20만 원까지 경조사비랑 합쳐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할 수 있는 질문이십니다. 자, 후원수당은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내가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비용을 하나도 못 챙겼다. 그럼 후원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게 종합소득세예요. 근데 내가 비용을 잘 챙겼다. 그리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잘 활용했다. 라고 하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리더님들보다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납부금액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 납부세라는 금액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약 50% 이상의 비용 처리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준경 비율 적용받는 사람분들, 그 리더님들은 13%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장부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직전 연도 후원수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2023년도 후원수당이 2,400에서 7,5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2022년도 후원수당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은 아까 한 65% 정도 비용 처리 되는 거고, 그리고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약 13.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 경비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간편 장부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그게 그 답변이 첫 번째여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도 아메이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상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상속세는, 죄송합니다.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 상속이 됩니다. 그죠? 이 아메이에서 저희 리더님들께서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는 자녀분들에게 아마 상속이 될 겁니다. 그럼 자녀분들은 이 사업을 계속 그 네트워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자산을 부모로부터 받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무형자산을 얼마로 평가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네.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 얼마야 라고 딱 정해졌잖아요. 공시지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매되는 가액도 있고 뭐 예금 딱 얼마라고 딱 찍히잖아요. 통장에.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무형자산은. 근데 5년 동안 우리가 받아들이는 상속이 돼서 5년 동안 매년 1억씩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연도에 평균 현재 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서 뭐 9천만 원, 2년 차는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5년 동안 그 가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약 3억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면 이 3억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이 과세 대상 금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상속세는 나라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한다면 상속세 공제되는 금액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그 본사 처음에 이제 우리 아메이 사업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태생이니까 거기에서는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공제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상속세 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10억을 이 무형자산을 만약에 과세관청이 캐치를 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 하면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상속세 우리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뭐 있었다 한 번도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아니, 그밖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예, 예,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자녀가 그대로 상속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상속세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이 네, 이 어떻게 된지는 그건 이제 모르니까 네, 네. 상속세를 이제 어떻게 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면은 뭐 상속세가 아,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자산에 대한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과세된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고 저한테 아직 들리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챌린지 받은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사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뭐 저를 한번 찾아주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가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